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방송 활동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정작 제 채널에는 많이 영상을 못 올려서 조금 저도 이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이제 시장에 이슈가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남기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 분석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급락을 하면서 이게 뭔가 좀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담들이 좀 생기고 있고요. 국내 증시도 지난주 후반에 제법 좀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락하는 미국채 금리 주가 조정의 신호탄일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한 주 동안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이죠. 이 코스피가 지난주에 한 2% 가까운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거의 3,300에 안착하는 듯 했다가 다시 또 좀 미끄러 내려왔습니다. 이제 쉽지는 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채권 시장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채 금리가 최근에 좀 빠르게 내려오면서 장중 한때 1.2%대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결국은 금요일날 조금 올라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금리도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달러화 강세에 따른 우리 환율도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49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세로 연중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금 가격도 제법 최근에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미국채 10년 금리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다시 조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3월 말에 1.78%까지 갔던 금리 수준이 좀 쭉 내려와서 1.2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온 정도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금 가격도 지금 6월 말부터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말에 고점 부근에 이제 거의 육박한 이런 상황들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던 것처럼 1149원 지금 지난 3월 한 9일 정도의 고점을 지금 경신을 했고 지난해 한 10월 정도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환율이 좀 빠르게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해 드린 것처럼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급락한 것이 뭔가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는지 그 이유부터 좀 살펴드리고 그 다음에 전망과 우리 대응 방향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급락한 배경을 저는 크게 한 6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이제 경제 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피크 아웃입니다. 지금 뭔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좀 극복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는 있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있냐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미국의 ISM 녹색은 제조업 지표, 빨간색은 비제조업 지표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 ISM 제조업 지표가 지난 2004년 이후에 거의 16년 내 최고치를 보인 다음에 지금 살짝 꺾였어요. 그리고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고점 부근에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는 이런 사이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16년 내 최고치까지 지수가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꺾이는 모습. 이 ISM 제조업 지표, 비제조업 지표는 일종의 이제 서베이 지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제조업에 대한 경기 현황, 비제조업에 대한 경기 현황을 보시면 현재 수준 자체는 이게 기준선이 50이거든요.
50보다 한참 위인 60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의 체감적인 부분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좋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좋은 강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해서 경제 지표가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대비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예상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이 시티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이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기준치가 0인데요. 0 위에 있으면은 예상보다 더 좋았다. 내지는 예상보다 덜 나빴다 인 거고요. 0 아래에 있으면 예상보다 안 좋았다. 내지는 예상보다 더 훨씬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표가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예상치 대비 좋았냐 덜 좋았냐 뭐 더 나빴냐 이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난해 3월 달에 코로나 터지면서 4월 5월까지는 경제지표가 다 대부분 일제히 예상치를 한참 밑돌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지표가 매우 빠르게 이제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치 자체는 아마 지난해 하반기에 경제지표가 절대치는 안 좋았겠지만 예상치보다는 이제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방향성보다는 어떤 정도와 상태를 나타낸다. 예상치 대비 좋으냐 나쁘냐 나타낸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이제 기준치는 이제 얘는 0보다 크냐 낮으냐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는 그동안 계속해서 이 서프라이 인덱스가 0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경제 지표가 계속 꾸준히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중국이 먼저 한 1분기 후반, 2분기부터 예상보다 안 좋은 지표들이 슬슬 나오더니 최근에는 예상보다 더 안 좋아요. 계속. 그래서 아마도 지금 중국 당국이 지준율 인하를 발표한 것도 최근에 이 경제지표의 흐름이 예상치를 계속 하회하면서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녹색은 중국이고 파란색은 미국, 위에 있는 건 이제 유럽인데 상대적으로 유럽 지표는 여전히 좀 견조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죠. G2라고 불리니까. 근데 보시면은 미국도 그동안에는 계속 예상치보다 좋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많아질 그럴 목전에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Now라는 이 GDP 성장률 추정 모델인데요. 2분기 지표를 보게 되면 2분기가 처음 시작했던 4월 초, 5월 중반만 하더라도 2분기 성장률이 막 13%, 14%까지도 예상이 됐었어요. 1분기가 이미 6.7% 정도 나온 마당에 2분기 성장률도 매우 좋다라는 게 그 당시에 추정치였는데 보시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추정치가 계속 떨어져서 최근에는 한 7% 후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2분기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 이제 이건 전기 대비 연율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가 한 7%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게 지금 약간 컨센서스인데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그 높은 정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지금은 좋긴 좋지만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즉 앞으로는 점차 이제 경제 모멘텀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피크아웃 논란이 최근에 금리 하락의 첫 번째 이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는 녹색은 미국채 10년 명목채 금리이고 빨간색은 그 팁스 금리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질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명목금리도 떨어지고 실질금리도 좀 낮아지고 있긴 하는데 여기 영역으로 표시한 그 스프레드가 바로 이제 BEI라고 얘기하죠. Break Even Inf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측정하는 향후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인 실질금리, 즉 물가채 금리는 향후에 이자를 받을 때 이 금리 플러스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만큼 더해서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목국채 금리하고 이 물가채 금리의 차이가 향후에 채권시장에서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의 기대값이다 라고 이렇게 측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지금 좁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정확히 언제부터냐고 하냐면 최근에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 가능성도 얘기하면서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기존의 완화 일변도에서 살짝 이제는 중립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옐런 재무장관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조금 해도 이건 별로 나쁠 게 없다라고 군부를 댔고 최근에 FOMC를 통해서 또 여러 연은 총재들 그 회의에 참여하는 보팅 멤버들이 나는 금리 인상 시기 조금 이제 빠르게 봅니다. 나는 테이퍼링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날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미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좌시하지 않는구나. 결국 얘네들은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본연의 임무야.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커지다 보니까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명목 국채 금리를 빠르게 하락시키는 이유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역시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차트는 지금 미국의 일일 확진자 수인데 작년 연말하고 올해 연초 분위기 엄청 안 좋았죠. 막 일일 확진자가 30만 이상 넘어가다가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 큰 이슈는 아닌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주요 지역에서 살짝 이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제 주말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이미 미국은 아직은 시작이 안 됐지만 주변국은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지금 러시아인데 러시아도 지금 그 연말 연초 수준까지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확진자의 추이이고요. 인도네시아 와 이거 너무 좀 불안해 보이죠. 이미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3만 명, 3만 5천 명 나오고 있고 영국도 원래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뭐 이제 약간 이 코로나에서 승리했다 이런 얘기를 할 판이었는데 지금 다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영국도 델타 변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고요. 가장 문제는 사실 한국이죠. 한국. 대한민국 보시면 지금 뭐 1200명 지금 가뿐하게 넘어섰고 4단계 거리두기까지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이 될 판이고요. 뭐 아마 주말에는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잠잠해질 걸로 예상이 됐고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끝났다라고 좀 금융시장이 안도하고 있었는데 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나요? 이 최근 상황들은 다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좀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미국 채금리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는 여기 보시는 차트는 빨간색은 미국채 10년 금리, 녹색은 독일 국채 10년 금리인데 2012년만 하더라도 이 미국채 금리하고 독일 국채 금리 수준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채무의 그 상환 안정성으로는 가장 우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뭐 트리플 A 거의 이제 무위험에 가까운 국채 중에서도 찐 국채라고 볼 수 있었는데 2013년부터 이제 유로존의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 독일 금리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쏠리게 됐고 이제 미국 금리하고 좀 스프레드가 좀 벌어졌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조금 스프레드가 이제 좀 벌어지는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는 그 신용 안정도적인 측면에서는 미국하고 독일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독일보다는 이제 미국채 금리가 훨씬 높은 거죠. 이제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글로벌리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신용 위험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 독일 금리는 여전히 제로 수준인데 미국채의 10년 금리는 막 1.5, 1.7 막 이래? 그러면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포트를 바꾸게 되죠. 독일 국채를 숏하고 미국채를 사는 뭐 이제 이런 플레이들이 나올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금리 스프레드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야 이거 유로존 국채보다는 미국 국채가 낫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커져서 이것도 최근에 좀 미국 금리를 좀 끌어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요거는 해석은 조금 사후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얘만 가지고 그러면 미국 금리가 독일 국채 금리 와서 붙겠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여담이긴 한데 그 한때 채권 시장의 이제 그루죠 그루 저도 존경했던 이 빌 그로스 형님께서 사실
조금 안 좋게 이제 좀 물러나셨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그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가 독일 국채는 숏치고 미국 국채는 롱했던 상황에서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면서 손실이 극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누스 캐피탈에서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제 이 독일 국채와 미국 국채의 이 스프레드는 이 사후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고 너무 과하게 벌어졌으니까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얘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 요 얘기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미국채 시장 자체로 봤었을 때 이제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20년, 30년으로 갈수록 이제 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시점별로 지금 요 녹색은 1년 전에 미국의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고요. 요거는 이제 3개월 전, 그러니까 이제 뭐 4월 초 정도 됐겠죠.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지금 현재입니다. 보시면은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라요. 물론 이제 3개월 전보다는 현재 수준이 좀 내려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수익률 곡선은 우상향된 아주 이쁜 형태이고, 채권 시장에서는 여러분 그 우상향의 수익률 곡선이 되면 채권을 투자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을 보유했었을 때 이자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특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3년짜리 금리가 한 0.4 정도 되는데 그 2년짜리 금리는 0.2%거든요. 그러면 그냥 현재의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3년짜리 채권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0.4였던 내가 들고 있던 채권이 1년 지나면 0.2%로 그냥 자동빵으로 금리가 하락합니다.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정도는 여러분 기본으로 알고 계시죠. 만약에 금리와 채권의 가격을 여전히 헷갈리신다라고 한다면 제 영상 중에 보시면 채권 기초과정 1, 2, 3 있습니다. 3프로에서 제가 출연했던 영상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건데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알아서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롤링 이펙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롤링 이펙트가 커요. 즉 그냥 내가 채권을 들고만 있어도 이자도 나오지만 금리가 알아서 떨어져서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채권 투자에는 유리한 환경이 되거든요. 최근에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거 좋아, 뭐 걱정되긴 하지만 야, 이 정도의 일드 커브면 채권 들고 갈 만해 라는 채권쟁이들은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면 그만큼 채권 투자에 메리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채권 금리를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느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유는 이제 이로 인해서 이른바 이제 숏커버링 수요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채권은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나고요. 채권을 숏을 치면은 오히려 이자를 줘야 되는, 즉 파지티브 캐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인버스나 곱버스 이거 오래 들고 가면 그 자기 이익이 잠식당하는 것처럼 채권도 숏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금리가 상승할 때 잠깐 숏 포지션 들고 가고, 금리가 하락하지 않아도 그냥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 손만 치더라도 채권은 들고 가야 될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오히려 횡보 내지는 살짝 떨어지는 현상들은 숏 포지셔너 입장에서는 매우 엄청난 압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미국채 금리도 좀 빠르게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게 특히나 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더더욱더 숏 포지셔너들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크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채 금리 최근에 급락했던 배경들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자, 그러면 국채 금리 하락했던 이유들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뭔가 주가가 조정되는 신호탄 아니냐,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건데요. 자, 일단은 제가 조금 재미있는 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지난 1분기에 한 1월 말부터 한 4월 때까지 우리 코스피가 이제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조정의 이유가 뭐였냐면 미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였어요. 연초부터 미국채 10년 금리가 0.9에서 거의 한 1.7까지 80bp 급등을 해버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급등을 하고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긴축이 빨라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유동성 장세로 주식시장이 좋았는데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면 주식에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면서 주식이 조정을 받았죠. 자, 그래서 당시에는 금리가 상승하는 게 주가의 조정 이유였고요. 그 뒤로 이제 3월 말에 미국 금리가 고점을 찍고 슬슬 내려오면서 야,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뭐 성장주 위주로 다시 상승세를 재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다시 또 이제 미국채 금리가 너무 하락하니까 이거 이제 위험 요인 아닙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금리가 올라도 문제고 금리가 빠져도 문제고 뭐 이게 도대체 너무 헷갈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금리하고 주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여러분 좀 정립을 시켜 드릴게요. 자, 이제 웬만하면 저는 수식을 안 쓰려고 합니다. 제 자체가 숫자를 너무 안 좋아해요. 저 수학도 너무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에 와서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게 좀 신기한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 수식보다는 직관,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설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수식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 주식시장의 평가 모형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인 모형이 배당 성장 할인 모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주식을 들고 있었을 때 주식에서 발생하는 캐시플로우, 이제 대표적인 게 배당이죠. 이 디비던드가 앞으로 이제 꾸준히 발생할 텐데, 앞으로 발생하는 이제 배당을 현재 가치화 시켜보면 그게 바로 적정한 주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성장 모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배당이 멈춰 있지 않죠. 배당도 이제 계속 이 경제의 흐름 또 기업의 매출에 따라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당 성장률을 이제 G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지만 미래에 받을 배당이니까 지금의 주가는 미래에 받을 배당을 현재 가치화시키는 할인율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K라고 하는 요구 수익률로 이제 할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하나는 배당이 계속 늘어날 거냐라는 배당 성장률, 그리고 이 앞으로 늘어나는 배당을 얼마만큼 할인해 줄 거냐, 이제 할인율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배당 성장률 G는 경제의 흐름, 경제 성장률에 민감하게 반응하겠고, 이 요구 수익률 K는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률에 의해서 배당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냐, 아니면 이거를 할인시켜주는 금리의 수준이 더 높으냐 낮으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배당 성장률과 이 요구 수익률이 대부분 정의 관계를 가질 때가 많아요. 즉, 금리가 상승할 때는 대부분 경제가 좋아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경제가 안 좋은데도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IMF 외환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경제가 안 좋은데도 금리가 올라요. 그러면 최악이죠.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요구 수익률은 올라가? 그럼 당연히 주가는 작살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배당 성장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또 금리도 올라가요. 그럼 그때는 이런 성장의 수준하고 이 금리의 수준이 어떤 게 더 크냐 낮냐가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금리하고 주가를 비교해보면, 이제 여기 보시는 차트는 빨간색은 미국 기준금리, 녹색은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 자, 여기 이제 제가 영역을 표시해 놓은 게 금리 인상기예요. 자, 미국 금리 인상기 때 S&P 500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올라요. 오르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때 주가가 빠지고 있죠. 이때도. 자, 그러면 이제 그건 미국 얘기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빨간색이 한국의 기준금리, 녹색이 한국 코스피인데,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때 주가가 고점을 계속 갱신해서 상승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가 상당 부분 올라온 그 시점에서 금리가 인하될 때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이때도 금리 인상할 때 주가 오릅니다. 이때만 이제 금리 인상할 때 주가가 빠졌던 유일하게 2018년도 상황인데, 요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준금리 인상기 때는 주가가 올라요. 특히나 금리가 인하 사이클에서 인상 사이클로 전환되는 이 금리 인상의 초기에는 주가가 계속 뻗어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예,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우리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꿋꿋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꼭 악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대부분 경기가 좋아지는 회복 초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는 게 더 크게 주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 금리 인상이 부담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기준금리 수준이 잠재 성장률 수준에 육박하면 이제 그때는 부담이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때냐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실질 GDP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 초기에는 성장률하고 비슷하거나 낮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상당히 진행이 되면 성장률보다 이제 기준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요때는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요때. 그 다음에 2000년 직전. 그 다음에 2006년부터도 요때가 이제 문제가 됐죠. 미국의 성장률은 이제 뭐 거의 3% 정도 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때 5.2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금리가 성장률을 초과하는 이 수준부터는 실제 경제에 엄청난 압박을 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문제 터지면서 이제 쭉 경제가 침체되면서 다시 또 후행적으로 금리가 내려왔죠.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기였던 2016년도를 보시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긴 하는데 성장률이 계속 그 수준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 그때는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경제가 풀속 주저앉았지만 이 금리 수준 자체로는 그렇게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2018년도, 19년도, 2020년 직전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120개월, 10년 이상의 그 장기 호황기를 누리던 시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지만 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어커머데이티브, 즉 경기의 부양적인 수준이 유지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기준금리 사실상 0인데 여기서 이제 뭐 인상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는데요. 언제 부담이 될 거냐는 거죠. 지금 현재 연준이 추정하기로는 미국의 성장률이 2021년도 올해는 7%, 내년은 한 3.3%, 내후년 한 2.4% 정도 됩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대충 평균 때려보면 한 1% 후반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1% 중반까지 인상되기 전까지는 경제에 부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인제 기준금리 0에서 0.25고 최근에 FOMC에서 점도표 땡겨졌다 하더라도 빨라야 금리 인상 지금 2023년도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금리 인상 여기서 한다 해서 이게 경제에 부담을 주고 주식시장을 꺾어 내릴 거냐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 금리 인상이 경제에 부담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도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 좀 올려도 아직은 감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대체적으로 이 기준금리 수준이 실질 GDP보다 아래에 섰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이런 때, 2008년도 요때나 그다음에 2012년도 뭐 요때가 이제 살짝 문제가 됐었을 때고, 지금 상황은 여전히 기준금리 우리가 이제 0.5%인데 올해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 얼마입니까? 4%입니다. 내년도 3%예요. 물론 저는 이 숫자를 다 신뢰하진 않아요. 이보단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잠재 성장률 대부분 한 2% 전후 얘기하는데 이보다는 올해 내년 다 웃도는 상황이고, 근데 여전히 기준금리 0.5%다. 연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많이 해야 제가 봤을 때 한 번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시기도 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0.5에서 0.75 올린다 한들 이게 경제를 얼마만큼이나 꺾어버릴 거냐는 거죠. 주식시장을 꺾을 거냐는 거죠. 아직은 멀었다라고 계속 얘기해 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이
뭐 이제 0.5에서 1.0이 되고 뭐 1.25, 1.5 가면 이제 그때 부담이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시장에 큰 부담이 없고 그 전까지는 주식시장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보고 이제 주식의 뭐 고점 이런 거 하락세 여부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달러가 그러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 최근에도 보게 되면 앞서서 아까 이제 올해 3월 달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 금리가 지금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올해 1, 4분기에도 달러화가 강했고 최근에도 달러화가 강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그 매크로 변수는 오히려 금리보다는 환율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는 거는 녹색은 코스피 차트고 빨간색은 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해질 때 우리 코스피가 별로 좋았던 적이 그렇게 없어요. 2008년도에 달러가 강해질 때 코스피 급락하고 있죠. 2014년도에도 달러 쭉 강해지면서 우리 코스피는 뭐 상당 부분 놀았죠. 그 다음에 2018년에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경기랑 같이 봐야 되고 하지만 달러는 조금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달러가 살짝 꼬리를 틀고 올라간 거는 지금은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뭐 90대 한 초중반 정도인데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뭐 95를 뚫고 다시 100에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도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마도 원인과 결과가 섞여 있을 건데 달러화가 강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위험 회피가 커진다는 얘기고 내지는 뭐 연준이 긴축을 세게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달러화를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달러화가 강해지는 즉 위험 회피가 더 세지는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정받거나 크게 붕괴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지려면 연준이 통화긴축을 예정된 대로 세게 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제가 봤을 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대충 8월 26일에 있는 뭐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하고 9월 달에 있는 FOMC에서 테이퍼링 공식화하고 뭐 내년도 초부터 테이퍼링 들어가서 2023년에는 금리 인상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약간 컨센서스화 되어 있는 통화정책의 그 긴축 전환 경로인데 요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는 데이터 디펜던트예요. 그때그때 다르고 경기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 미국 경기 모멘텀 좀 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니 연준 관계자들이 미쳤다고 이렇게 경제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우리 긴축 그렇게 할 걸로 한번 얘기했으니까 뭐 상황과 무관하게 계속 그렇게 긴축할 거예요 라고 하겠냐고요. 안 한다고요. 얘네도 바뀐다고요. 왜 바뀔 거냐면 일단은 연준이 자기 고집대로 경제나 뭐 코로나 상황 무시하고 긴축을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세게 오면 돼요.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까지 올라와서 이제 혹자는 야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 서둘러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거야 앞으로 이제. 여기 지금 그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까지 올라왔는데 정확히 작년 5월이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제일 높았는데 6월부터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작년 6월에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지표부터 좀 떨어질 거예요. 지금 미국 CPI 발표가 다음 주에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5%보다는 낮아집니다. 만약에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제 제 전망이 틀릴 건데 5%보다 낮아진다고 한다면 향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경로는 쭉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긴축을 서두를 이유가 없어집니다. 최근에 돌아가는 코로나 상황들을 지켜보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 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 부분들을 무릅쓰고도 계속 올라가려면 변수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돼요. 근데 이 유가도 물론 지금 한 75불 정도 수준까지 오긴 했는데 2018년도 좀 고점 부근에 거의 와 있고요. 지금 이제 유가도 보시면 산유국들 오펙 플러스들이 증산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지금 오펙 플러스가 부결된 이유도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야, 우리는 증산 더 하고 싶어. 왜 니네 맘대로 쿼터를 정해놨냐. 우리 실제 캐파는 더 높은데 우리 캐파를 니네가 과소평가해서 우리가 증산할 수 있는 양을 니네가 줄여놓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어그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지금 협의를 못했지만 물밑에서의 그 내용들은 뭐냐면 오펙 국가, 산유국 국가들이 야, 지금 이렇게 유가가 높아졌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생산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뻗어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원유 재고가 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유가는 상당 부분 하방 경직성,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75불 유가가 80불 가고 90불 가고 100불 가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요. 역시 그런 상황이라면 작년에 유가의 저점이 4월이었어요. 4월. 거의 한 20불, 30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역시 현재 70불 중반대 유가가 연말까지 그냥 유지된다고 치면 유가의 상승률도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도 낮아집니다. 연준 입장에서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 이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들을 무릅쓰고 무조건 긴축을 서둘러서 진행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 감안해 본다면 실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심각할 정도 아닐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작년 3월 지금 1439, 1500 깨졌다가 지금 3300까지 지수 기준으로 좀 더블 넘게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존재하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금 주말에 좀 꼬리를 내렸는데 역시 저는 요게 이 대세 상승이 꺾이는 이게 아니라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살짝 쉬어가는 정도, 숨고르기 정도의 장세로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금 연중 최고치까지 갱신했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중간중간에 굴곡이 있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러한 단기 굴곡 정도로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직 주식시장의 요번 사이클에서의 고점은 보지 않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전망입니다. 자, 오늘 결론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유효한 가운데 단기 숨고르기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최근에 미국 채금리가 급락했던 가장 큰 원인 경기 둔화 우려 맞다.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 긴축의 전환 속도도 함께 느려질 것이다. 그래서 이 주식의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당분간 숨고르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가 좀 안정돼 있으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특히나 이제 실적이 받침이 되는 실적 성장주 위주로 주식시장을 좀 선망할 걸로 보고 있고 다시 전체적인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조금 전방위적인 상승세를 재개하는 시점은 통화긴축 시기가 이제 지연된다라는 것들이 좀 눈으로 확인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미 중국인민은행이 지금 지준율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회의가 이제 주말에 진행되고 있는데 뭐 거기서도 조금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7월 FOMC가 다다음 주에 있잖아요. 아마 이때 약간 연준이 조금 시장을 달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최근에 뭐 금리 떨어지고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커지고 뭐 코로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주식시장에 큰 위협이 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담으로 지금 4단계 거리두기가 됐는데 상당히 경제에는 어떤 그 고통을 수반할 거고 특히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좀 괴로울 겁니다. 저도 주변에 이렇게 장사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어서 상당히 좀 죄송스럽고 좀 너무 안쓰러운데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은 그 뭔가 경제를 쿨다운 시켜준다고 하나요? 만약에 코로나가 여기서 종식이 돼버렸으면 사실상 경제가 과열되면서 이제 긴축도 예정된 수준 내지는 더 빨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 라면 끓일 때 물 막 차오를 때 찬물 살짝 넣어주면 이제 다시 좀 슥 가라앉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좀 끓어오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처럼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확산된 것도 주식시장에
이 자본시장의 냉정한 돈의 논리로만 보게 됐었을 때는 오히려 조금 추세를 연장시켜주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다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자본시장적인 측면이고 이제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움 있는 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이분들 좀 위로해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도와드리는 이제 이런 서로서로 좀 우리가 돕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생각보다 좀 길게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조금 바쁘더라도 시간 내서 제 의견들 자주 남겨드릴 테니까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또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금퇴연구소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